강북 미아동의 32평 아파트 복도는 한겨울 밤의 냉기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그 복도 끝 현관문 앞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흰 입술은 말라 터졌고 손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검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갔고 귀에는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꽂히듯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영숙의 쉰 목소리가 다시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오지 마. 우리 아들 인생에 발 담글 생각 말고 꺼지라고. 2년 끝났으니 다시는 염치 없이 기웃거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복도는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창에는 성애가 내려앉았고 눈은 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창문을 닫거나 커튼을 치고는 TV 소리만 키웠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고 누군가는 없는 일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그런 무관심에도 이제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가 옆으로 기울며 쓰러졌고 그 속에서 병원 초음파 사진이 바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소중함을 잃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조용히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일도 누군가가 붙여준 대로 살아왔고 어린 시절엔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실어증 아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은 기억이 없었기에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서 말이 아닌 침묵으로 살아남는 법밖에 몰랐습니다. 맞아도 숨었고 울어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18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식품회사 경리로 일하기 시작했고 하루 4시간씩 자며 야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 양치컵에 물을 받아 세수하고 옷 한 벌 사는 대신 통장 잔고를 늘려갔습니다. 외로움 대신 절약을, 사람 대신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파트를 손에 넣었을 때 혜진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누구의 축하도 없었지만 세상에 기댈 곳 하나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지금 쫓겨나 있었습니다. 발끝부터 몸속까지 서서히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혜진은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저릿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눈이 점점 더 굵어졌고 입김은 허공에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옆집의 초록색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윤혜진이 고개를 들자 파란색 수면 가운을 걸친 단발머리 여성이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최지우였습니다. 6살 자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미혼모로 평소 말없이 지나치던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혜진에게 다가와 손에 머그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유자차예요. 따뜻하니까 드셔보세요. 혜진은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레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손가락 사이로 퍼졌고 그제야 입술 사이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안쪽으로 몸을 비키며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많이 떨리세요. 들어와서 잠시 앉으시겠어요. 아이는 아직 안 깼으니까 괜찮습니다. 혜진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따뜻했고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라벤더 향의 방향제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프로그래밍 대회 우승 트로피와 컴퓨터 자격증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하며 혜진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수면 양말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토끼 귀가 달린 양말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양말을 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신으세요. 지금은 그게 먼저입니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양말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넣었습니다. 따뜻한 양털이 발가락을 감싸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시절 밤에 울다 지쳐 잠들었을 때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던 감촉이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어딘가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혜진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온도에서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이토록 고요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밤 윤혜진은 다짐했습니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이 복도 끝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그 따뜻한 손길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요. 이튿날 새벽 윤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저녁 최지우의 집에서 마셨던 따뜻한 유자차와 수면 양말의 감촉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잠결에 느꼈던 포근한 담요와 조심스럽게 싸둔 약봉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적힌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초인종 눌러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자신의 아파트 문 앞에 남겨두었던 캐리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었고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안식처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밀어낸 사람들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감옥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혜진은 조용히 그 공간 안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 문 앞에서 고함을 쳤고 남편 강상진은 메시지를 남기거나 무심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명이는 당연히 남편인 자신 앞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말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몸과 무너진 마음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밤 복도에서 또 한 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윤영숙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소리에 옆집 아이 현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끌어온 소란이 옆집까지 번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는 듯 동네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마트는 조용했고 계산대 앞에도 대기줄이 없었습니다. 감자 몇 개와 우유를 바구니에 담은 채 입구 쪽을 지나던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면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흔한 실종 아동 안내쯤으로 여겼지만 오른쪽에 놓인 복원 이미지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왼쪽에는 연한 분홍색 털모자를 쓴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그 아기의 얼굴을 기반으로 AI 기술로 복원한 성인의 모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모름. 생후 3개월경 서울 시내 보육원에 맡겨짐. 현재 33 추정. 왼쪽 볼 아래점 있음. 혜진은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전단지 속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매, 콧날, 턱선,
심지어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모두 그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하단에는 큼직한 연락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알고 계신 분은 지상테크 대표이사 지상우 회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국내 유수의 IT 대기업 창업자로 뉴스나 기사에서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혜진의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새 전단지 붙은 거 보셨어요? 어제까진 없었거든요. 뒤돌아보니 옆집 아이 현우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특유의 또렷한 말투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이분 알아요. 전에 복도에서 울고 계셨잖아요. 같은 분 아니세요? 잠시 뒤에 나타난 최지우가 당황한 듯 현우를 다그쳤지만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털모자를 쓴 아기의 미소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녀의 오래된 기억 속에 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나일 수도 있는 걸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세요. 혜진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전단지의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질감이 손끝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것은 심장 한복판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놓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전단지를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눈동자의 결, 코끝의 그림자, 입꼬리의 방향까지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 화면 아래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 이름이 떴습니다. 지상우 회장.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지상테크 본사 건물은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건물 앞에서 몇 번이고 손끝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입고 있는 코트는 저렴한 니트 재질이었고 가방 속에는 복사한 전단지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1층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대표이사실로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미리 예약하신 분만 올라가실 수 있어요. 직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무슨 말이라도 더 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이미 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길을 돌리려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윤혜진 씨 맞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정장을 입은 남성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은지 회장님 비서실의 김진욱 실장입니다. 따로 지시가 있어서 모시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고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긴장한 턱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물러서지 말자. 이건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증명받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회의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곧 회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고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넓은 접견실 안 천장까지 닿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자 문이 열렸고 회색 머리카락에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지상우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화한 분이 당신입니까? 혜진은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볼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점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저일까요? 지상우는 그 점을 조용히 바라보다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얼굴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AI로 복원한 겁니다. 수십 년 전의 희미한 사진 한 장이 전부였고 당신처럼 닮은 얼굴은 많아요. 당신이 내 딸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차마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 회장이 고개를 들고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연락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입니까? 그 말에 혜진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어릴 적 제 사진 한 장도 없고 출생 기록도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 속 아이가 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순간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지상우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버릇이 몇 번 반복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혈액형은 어떻게 됩니까? O형입니다. 지상우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생각보다 맞아떨어진 정보가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식으로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지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눈썹이 떨렸고 억눌린 감정이 입술 끝에 걸린 듯 멈칫했습니다. 저 임신 중입니다. 어쩌면 제 아이에겐 이 모든 걸 미리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순간 실내는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날짜는 비서가 연락드릴 겁니다. 돌아가세요.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방에 꾹 눌러 담은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안도였는지 실망이었는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혜진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여의도 대형 병원 유전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벽과 반듯한 대기의자, 건조한 공기 속에선 소독약 냄새가 미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이름을 말한 뒤 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유독 차가웠고 가방 속 복사 전단지와 초음파 사진이 뚜렷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지상우 회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약간 수척한 인상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냉철했고 말 한마디 없이 문진표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윤혜진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체 채취실의 하얀 커튼 너머 주사기가 팔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부에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속에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정체성이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혜진은 가운을 고쳐 입으며 창가에 서 있는 지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12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회색 건물과 바쁜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로 무채색의 고요함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라도 좋습니다. 지상우의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강하던 날 어떤 여자가 제 손을 잡고 골목길을 뛰던 기억이 있어요.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고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게 어머니였던 걸까요? 지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고 손끝으로 창틀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사라졌지만 침묵 속에선 무거운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전학센터에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낡은 철제 탁자 앞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정밀한 숫자들과 함께 굵은 글씨로 요약된 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친자관계 99.87% 확률로 일치.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생일마다 불었던 촛불,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무도 오지 않았던 체육관, 아플 때 혼자 약국을 찾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결핍과 혼란의 날들이 단 한 줄의 검사 결과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서진 자신이 다시 조각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성북동 본가로 직접 방문해달라는 초대였습니다. 혜진은 가장 깨끗한 흰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은 자꾸만 떨렸고 거울 속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고지대, 오래된 벽돌 담장과 철제 대문이 어우러진 고풍스런 저택. 정원은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바람에 흰 커튼이 흔들리는 2층 창문이 이방인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혜진은 자신이 얼마나 낯선 존재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가사도우미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 회장이 아닌 고운 인상의 중년 여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착용한 그녀는 처음부터 노려보듯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라는 거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엔 차가운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 이 집의 안주인이었어요. 상우 씨와는 법적으로 정리됐지만 우린 여전히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딸이라니 누가 그걸 고지곳대로 믿겠죠? 혜진은 멈춰섰습니다. 가방끈을 잡은 손에 땀이 맺혔고 심장은 천천히 속삭이듯 두근거렸습니다. 이 집은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유산 문제도 있고 회사 지분 정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무슨 목적이 있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혜진은 잠시 숨을 골랐고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누구였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햇살은 이제 짙은 그림자로 바뀌어 있었고 뺨을 스치는 바람은 조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집안에서 오래된 종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이 집이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윤혜진이 성북동 저택을 나선 이후 지상우는 며칠 동안 누구에게도 그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척만 했고 식사 중에도 포크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회장실에서도 자주 창밖만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그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김진욱 실장만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관련 서류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전 입양 기록을 확인하다가 특이한 문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지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내민 봉투는 낡고 바랜 상태였습니다. 겉면엔 회색 잉크로 보관용 마이너스 극비라고 적혀 있었고 그의 이마가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지상우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 몇 장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엔 꽃무늬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배경 속 골목은 낯설었지만 아이의 눈매는 어디서 본 듯 익숙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윤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상우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 복사하지 말고 내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은 당분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퇴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혜진은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뒤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매일 같은 시간 눈을 떠도 머리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그중엔 낯선 번호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윤혜진 씨, 회장님께서 따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본사 22층 비공개 접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짧게 술하게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가방 속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곡선 속 생명의 흔적은 너무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여의도 본사 건물 22층 비공개 접견실. 벽면은 모두 어두운 원로 패널로 마감되어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게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지상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서자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아이를 잃은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유난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오래전에 내 아내가, 그러니까 내 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야. 내가 그걸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묻어두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내 평생의 죄였지. 혜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과 자신이라 믿고 싶은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인의 미소. 그것은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늘 희미하게 반짝이던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지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분명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 했던 것 같았어. 하지만 그 부탁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지. 혜진은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상우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지. 어린 널 두고. 그 말에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매일 밤 찾아왔던 익명의 온기, 그게 어쩌면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덮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교차했고 오랜 시간 끝에 끊어진 끈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 회장은 손에 쥔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유산이나 지분 같은 것보다 지금 너와 마주한 이 시간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널 환영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이 집안에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듯, 그러나 완전히 담담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동자 어딘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제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지상우는 처음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50년의 회한을 짊어진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해보자. 시작은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접견실에서 나온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하늘엔 커다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한 발을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윤혜진이 접견실에서 돌아간 다음 날 성북동 저택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문 옆 철제 우편함에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신문이 포개져 있었고 마당의 장미는 바람에 흔들리며 이따금 꽃잎을 흘렸습니다. 안주인 고연실은 응접실 소파에 무거운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엔 차갑게 식은 홍차와 봉인되지 않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연실은 심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눌러온 두려움과 그 위에 덧칠된 욕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홍차에 입도되지 못한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도어벨 소리가 났고 얇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지상우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송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단정하게 고개를 숙인 뒤 조심스럽게 연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 여사님, 회장님께서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실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상우 명의의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고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권리와 상속 자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라는 문장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연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건 제가 미리 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른 거예요. 만약 저 여자가 이 집에 발 들이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아니, 내가 끝장이에요. 지연은 시선을 내리깔며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건가요? 연실은 홍차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죄책감에 빠져 있지만 저 여자의 정체를 밝히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내가 가진 자료들을 모아주세요.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생활 기록부까지. 허점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지연은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와 충성 사이 무게를 잴 수 없는 저울이 오늘도 주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접촉은 피하되 필요한 정보는 확보하겠습니다. 그 순간 연실은 무언가 떠오른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점이 있다면 가차없이 공개하세요.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제자리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같은 시각 윤혜진은 혼자 병원에 다녀온 뒤 자취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고 눈을 떠도 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그 중엔 낯선 번호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혜진 씨, 회장님께서 따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본사 22층 비공개 접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을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짧게 수락의 메시지를 보내고 가방 속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흐릿한 곡선 사이로 생명의 기척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여의도 본사 건물 22층 비공개 접견실. 어두운 월러 패널로 마감된 벽면과 은은한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상우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서자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변한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임직원들은 그녀를 슬쩍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듯한 기류.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두고 간 그것은 과거 고아원 기록 사본과 짧은 메모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윤혜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혜진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자신을 흔들기 위한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지상우 회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에 대해 누군가 조사하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먼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작지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한 채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넌 어떤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와야 할까? 무슨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까? 창밖엔 빗방울이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심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싸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든 이제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정문 앞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윤혜진이 고요한 걸음으로 내렸습니다. 회장의 전화를 받은 이후 그녀는 다시 이 저택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에겐 숨겨진 진실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혜진의 뒤를 따라 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중견 언론사 출신의 전직 기자이자 혜진이 오랜 시간 신뢰해온 후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장경화. 고아원 시절부터 혜진의 과거를 조용히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고연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기치 않은 방문자에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 입꼬리를 들어올리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 시간에 웬일이신가요?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저도 예의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모함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입양했던 기록과 제 과거에 대한 진실을 직접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순간 장경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자료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혜진 씨의 후견인입니다. 이 서류들은 수년간의 취재와 조사 끝에 확보한 것들입니다. 입양 당시의 고아원 기록, 실종 아동 공고, 그리고 혈액형 불일치에 대한 공식 감식 결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연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절 입양 서류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이름 하나 바뀌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들고 와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장경화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착오인지 조작인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려던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원본 서류를 삭제하고 가짜 정보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이 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연실의 표정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습니다. 침묵이 흐르자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여기서 도망칠 수만은 없습니다. 연실은 홍조가 오른 얼굴을 감추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말해보세요. 대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진실은 뭐죠? 혜진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기 초음파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우 씨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 꼭 당신을 닮았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 손글씨는 오래전 고아원 간호사가 전달받고 보관해왔던 것으로 친모의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장경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문장은 혜진 씨의 친어머니가 아이를 두고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간 확인된 정황으로 볼 때 친부는 회장님 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연실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마당 입구에 서 있던 김진욱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서류는 회장님의 오래된 개인 금고에서 나온 문건과 일치합니다. 회장님께선 이 자료들을 윤혜진 씨에게 넘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제야 연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녀의 패배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거짓은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도 저처럼 외로운 진실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장미꽃 한 송이가 줄기에서 떨어져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상우 회장은 모든 서류를 정리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언장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비서나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윤혜진과 아이의 이름이 처음으로 정식 가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북동의 오래된 장미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오후, 지상우는 성북동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속 낡은 법정과 사진첩, 먼지가 내려앉은 상장을 꺼내 한 장씩 들춰보는 그의 손끝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자신의 과거가 이제는 마치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엔 방금 인쇄된 유언장의 최종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혜진과 지혜온이라는 이름 옆엔 법적 상속인, 보호 대상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서명을 남기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진욱 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언론 발표는 예정대로 오늘 저녁입니다. 고 여사님 측의 반응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걸 씻는 건 평생이야. 난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장미 한 송이가 빗방울을 머금은 채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혜진이 처음 저택에 들어왔던 날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윤혜진은 작은 원룸에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벽에 걸고 있었습니다. 장경아가 마련해준 안정된 거처로 옮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그녀는 한동안 이 작은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옆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그녀의 친어머니가 남긴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언젠가 너를 찾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너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란다.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던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기업 회장이 평생 숨겨온 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상속 계획을 수정했다는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윤혜진, 혼외자, 상속, 지상우 회장 유언장이 오르내렸고 수많은 댓글이 양분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고 바로 잡아야 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상우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래된 심장 질환이 악화된 탓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았고 그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많이 늦었죠.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지상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구나. 너희 둘이 내 마지막 희망이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가르칠 첫 번째 말은 용기일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요. 지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회한이었고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은 혜진은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건넨 작은 금속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택의 오래된 서랍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먼지 쌓인 한 페이지 속에 눌러 적힌 미안함과 다정함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장경아와 함께 고아원 옛 건물을 찾았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 너머로 들판이 보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뛰놀던 작은 그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그곳에서 정했습니다. 지혜온. 깊은 바다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윤혜진은 성북동 저택의 마당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이날 저택 안에는 환한 웃음소리가 흘렀고 한 아이의 울음이 그 소리를 덮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혜진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장경아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엔 김진욱 실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미는 여전히 피어 있었고 이번에는 그 곁에 작은 화분 하나가 새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혜진이 손수 심은 어린 모과나무 한 그루가 햇살을 머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상징하는 희망이었습니다. 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